네,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에 계시는 분은 이 현장에 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 속에 601쪽에 식초 효능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사무실에 다양한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 중에 식초를 하나 좀 추가하셔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제안 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연결될 수 있는 이 소재를 든다면은 통제의 전통적인 노하우의 하나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연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현장에 오신 분들은 나가셔서 커피를 드시거나 또는 다른 드링크를 드실 때 칵테일 하시라 이거죠.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좀 다를 테니까 한 3분의 1 정도, 또 20% 정도, 10% 20% 정도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내부 통제에 관해서 뭐냐 이런 거를 모르는 시대는 아니고 이제는 일반화가 돼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제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통제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더 좋은 말이 없을까? 그보다 더 좋은 말을 찾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로 나타나 있고, 또 조직 문화로 나타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중간 단위로 든다면은 소통에 원활하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잘 된다는 것은 소통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연상을 하시면은 통제라는 개념은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이미 와닿아 있고 우리 생활 자체가 바로 통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실행된 지가 10여 년이 되는데 10여 년 되는 그 기간 중에 나타나는 이제 공통적인 것을 여기다가 지금 쭉 전달해 놨는데, 내부 통제는 자율 통제다. 그러니까 인터널 컨트롤은, 인터널이라는 그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인터널 컨트롤이. 우리 팀이 하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통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외부 상황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지 외부 상황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내부 통제인 거예요.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한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의 컨셉으로 들어가는데, 셀프 컨트롤이 제가 이 키워드가 어디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심리학의 키워드예요. 심리학 공부하고 심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야. 셀프 마스터리예요. 그렇죠? 사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셀프 마스터리예요. 근데 이것을 셀프 마스터리를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들어가보면 자기와 상대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컨플릭트가 생겨요. 그렇죠? 컨플릭트가 생긴다는 것은 이슈가 생기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해 충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내부 통제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를 하는 전문가들은 한 사람만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CEO 한 사람 또는 어떤 특정 직원 한 사람, 그게 아니고 모든 조직원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돼요. 실제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효과가 톱다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는 70개 국가 중에 55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IMD에서 평가한 의사결정에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그 레벨에 70개 국가 중에 55위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겠어요? 바닥이에요. 아시아에서 거의 꼴찌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윗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얘기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참여 기회가 박살되는 거야. 그냥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에서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뿌리가 송두리째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키우는 것이 내부 통제의 지향점이에요. 왜 내부 통제를 하느냐? 이건 수단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조직의 신뢰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커맨드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지금 의사결정의 중요 레벨에 해당되는 40대, 50대, 60대는 탑다운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는 어때요? 내 소리가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또 윗사람이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렇게끔 개방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큰 물줄기는 위로 솟구치고 있는데 위는 톱다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사실은 내부 통제 퍼실리테이터가 바로 이 자격증이 지향하는 바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과정의 지향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속임수에 숙달돼 있어요. 또 속임수를 통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종족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속임수라는 이 수단은 어떤 면에서는 생존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정당한 속임수냐 부정직한 속임수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속임수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키워야 되겠고, 부정직한 속임수는 퇴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법치가 또 사회가 또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판별하고 신뢰하는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서로 해줘야 돼요. 서로 해줘야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 통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툴이다. 지금 여러분이 내부 통제를 조직에다가 전파하는 여러분은 사절단이에요.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단순하게 뭐 어떤 이 고가 뭐 평가의 뭐 어떤 툴로 이게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아래로부터 위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전문가다. 여기에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학회가 있어요. 교육학에서는 상대방 수준이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상대방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갖다 대면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될 수 있는 범위의 레벨에 맞춰서 상대방 위주로 사람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것이 퍼실리테이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촉진자 역할이에요. 도우는 역할이에요. 마치 보모 역할이에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역할이 퍼실리테이터다. AI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다.
더욱더 중요하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라. 이것이 바로 control the controllables.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거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죠. 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을 때 통제가 가능한 거지, 여건이 안 돼 있는데 통제하려고 덤비지 말아라. 훨씬 더 편안해진다 이거죠. 어제 지나간 일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죠? 내일 어떤 일이 생길 거다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두 가지는 제쳐놓는 거예요. 이 순간에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한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면은 AI를 통제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창희 교수 강의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뒷부분에 너무 빠뜨렸다. AI를 감사하고 AI를 통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AI를 감사하고 AI를 통제해야 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전해오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렛대예요. 투명성은 뭐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결정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서에 10분, 5분 또는 뭐 20분 각각 다른 팀들의 사이즈에 의해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은 팀 속에서의 의사결정은 팀원이 다 참석해야죠. 그 다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은 다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투명성과 어카운터빌리티는 사회를 민주적으로 끌고 나가는 철학이다. 이 프린시플이란 말은 철학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기본이다 이거. 기본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회계 투명성의 숫자가 우리가 55위에 떨어져 있는데 내부 통제가 뭐냐 하고 미국 회계학회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기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내부 통제의 대상이에요. 의사결정이 내부 통제예요. 뿐만 아니라 큰 규모, 적은 규모,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곳곳에 하다가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왜? 다수결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10사람 중에서 6사람이 얘기하니까 다수결로 통과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저 퍼실리테이터 입장에서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시대는 갔다. 소수 의사라도 조직에 필요하면은 그것을 반영시켜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내부 통제라는 말은 원래 내부 견제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워치해서 같이 공조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는 견제 기능이 통제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출발했던 이것이 이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무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리스크와 통제와 소통이라는 말에다가 언더라인 해보세요. 이 시간 이후에 리스크와 통제와 소통은 같은 키워드예요. 뭐겠어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도 하는 거고 통제도 하는 거고 소통도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어떤 그룹이 일을 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됐다. 그 팀의 미션을, 지향점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속 가능성 문화라는 관점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정보에 의해서 투자하는 시대는 갔어요. 그건 20%밖에 안 돼요. 비재무적인 정보에 의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것이 80%예요. 적자가 나는 기업이 오히려 거꾸로 미래에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는 사실은 적자예요. 왜? 감가상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장치 산업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그 감가상각을 과감하게 하다가 보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업성은 세계의 첨단을 가는 사업이에요. 소위 소원자로가 전 세계의 각 공장에서 지금 수주가 들어오는데 그 물량을 다 소화 못할 정도예요. 그 기대감이 주가를 올려주는 거죠. 비재무적인 정보의 시대다 이거죠. 비재무적인 정보가 바로 지속 가능성의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부 통제의 지향점은 비재무적인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툴이다. 굉장히 강력한 이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지향점을 우리가 든다면은 이 비재무적인 정보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달에 이 세계 내부감사 대회가 싱가포르에서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대부분 아마 이 감사협회가 그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못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강의가 AI와 접목되지 않는 강의는 없는 거예요. 전부 AI와 접목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첫째 번 보시면은 트랜스폼 AI 인터널 오디시라고 해서 이 뉴 포스 라인이라는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세요. 지금 감사의 경우에 1차선, 2차선, 3차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이란 말을 무수히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시대는 어때요? 1차, 2차, 3차가 없어요. 그렇죠? 1차, 2차, 3차는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커넥트 되는 거예요. 커넥트 되기 때문에 기다림의 여지를 주지를 않아요. 그죠? 문제가 있으면 제깍제깍 인티그레이션 되는 시대에 커넥트 되는 거예요. 커넥트 되기 때문에 새로운 4차선의 시대다. 통합의 시대다. 커넥트의 시대다. 그러니까 선을 걷는 게 아니고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서와 부서 간의 간격도 기존의 펑션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시로 인티그레이션 되고 수시로 리폼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AI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비율이 현재 우리 업무 중에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87%가 핸들링 되고 있다. 그 업무 의사결정에 87%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의 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이 개발한 소위 인공지능,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데 소피아라는 것을 치면은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 오드리 헵번을 닮은 아주 미모의 AI가 나와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걸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저 모델을 초빙을 해서 저 모델은 어떻게 개발이 됐는가 하니 중국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에 물으면은 적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에 특히 이 의사결정에 인볼브 될 수 있는 기술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 소피아의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공연하고 우리 한국에도 와서
한복을 입고 시연을 했던 적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한번 쳐서 한번 보시기를 희망드리고, 핵심은 뭔가 하니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그죠? 인간과 같다. 그런 유사성이 굉장히 돋보이게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4차선의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공존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AI가 판단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든 상황은 위기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위기의 상황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많이 하는데, 이 위기는 이제는 퍼머넌트한 거다. 어느 한순간의 위기가 아니고, 위기는 상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위기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위기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위기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트러스트하고 어시어런스하고 거버넌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거 싱가포르 정부가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AI 수준이 우리가 싱가포르 바로 밑에 있습니다. 6번째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5번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이 AI를 범용화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약간 뒤져 있는 거예요. 약간 뒤져 있는 거예요. 국가 브랜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AI 연구센터를 국가연구센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러 대학에서 나누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에 관련되는 키워드를 든다면은 트러스트, 어슈어런스, 거버넌스를 높여주는 그것이 AI의 지향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차기 대회 내년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하게 되고, 내후년에는 브라질, 그 다음 연도에는 비엔나, 그 다음 2030년은 미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협회장 만나서 얘기 드릴 때 한국 같은 데서 한번 해라. 왜 한국이 나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기 때문에 커넥티드 리스크 싱킹이라는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이게 대회 주제입니다. 커넥트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라요. 옆에 동료하고도 커넥트 되고, 옆에 팀하고도 커넥트 되고, 우리 이해관계자하고도 커넥트 한다.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 속에서 리스크를 사고해야 된다. 싱킹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말에다가 언더라인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해오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항상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게 바로 리스크 싱킹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할 때도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감사하라. 그래서 이 그룹 오디시란 말에다가도 언더라인 해주시면 부탁드려요. 왜? 혼자 하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 사람과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같이 감사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받는 사람과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같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받는 쪽과 감사를 하는 쪽에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7가지의 해트라는 이 감사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했는데, 판사의 입장과 이노베이터의 입장과 디플로매트, 외교관의 입장과 코치의 입장, 또는 보호자, 가디언의 입장, 또는 수사관의 입장, 이 입장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 이거죠. 자, 판사 입장, 수사관의 입장, 이런 거는 시대가 다 지나갔다 이거죠. 그 생각을 바꿔라 이거죠. 어떤 생각으로? 펀하게 일하는 방향으로 바꿔라. 피감사와 감사가 펀하게 일하라 이게.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해주는 사람, 하는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지향점을 찾아서 나가는 방향으로 즐기면서 일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라. 결국은 뭐예요? 그룹의 수감자와 감사자가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라. 따라서 리스크와 스트래티지를 같은 데 주라. 자, 리스크라는 말을 업무에 항상 위기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위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리스크예요. 위기를 찾아보면 리스크다 이거죠. 그 리스크를 전략에다가 맞춰라. 가야 될 방향에 맞춰라. 그래서 리스크와 전략이란 말을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라 이게 동시에 같이 생각하라 이거야. 자, 리스크 따로 있고 전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가야 될 방향과 리스크가 같다. 리스크는 바로 가야 될 방향을 찾는 일이다. 우리가 일한다는 사실 자체는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회의를 하고 있다. 바로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하니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서로가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거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올라서기 위한 방향 생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투명성을 높인 것을 옛날에는 이것을 감사자들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다 이거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 맞다 이거죠.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생각은 독립적으로 하되 행동은 뭐예요? 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이 다른 것을 찾아서 조정해 주는 역할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디펜던스로 자꾸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솔레이션 고립이 돼 가지고 회사에 필요 없는 조직이 된다는 거죠. 자, 내부 감사가 회사 내에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디펜던스를 강화하고 상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립을 벗어나라. 사이로를 벗어나라. 사이로를 만들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상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뭐가 다른가를 찾아서 그 공통의 인자 속에서 더 좋은 방향의 새로운 것을 가치를 창출해 줘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바꿔라. 따라서 감사는 대폭 메타라는 것은 한 차원 높게 다시 한번 형태를 바꿔봐라.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까지 해오던 감사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높은 수준에서 이 업무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회사의 가치 정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방향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 자체를 메타 한 수준 높여라. 한 수준 높여라. 메타는 한 수준 높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죠? 메타. 초사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라는 얘기고, 이 금융사고는 지속적으로 사실 싱가포르의 금융센터예요. 근데 싱가포르의 금융사고의 비율이 우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쪽은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노출되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다 돌아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본이 핸들링 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예요. 가장 비자금이 많이 묻혀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도 많은 비자금을 그 언저리가 있어요. 바로 싱가포르 옆에 라부앙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텍스 헤븐이에요. 제주도 같은 게 텍스 헤븐으로 있는 거야.
싱가포르 바로 옆에. 거기 어카운트가 다 있는 거야. 텍스 해븐 조치가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비자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테러리스트의 자금도 들어와 있을 거고 또 탈취를 하는 목적으로 금융을 하고 있는 그런 범죄들도 여기에 막 혼합돼서 막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금융시장은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유형의 금융사고의 샘플이 거의 다 있다 이거죠. 그렇게끔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모니터링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된다. 바로 그게 AI에 의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이 되면 체크를 한다. 자,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이 되면 체크를 한다. 그게 정상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정상적이지 않는가 그런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특히 리스크라는 말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가 더 많은 리스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조치들은 사람의 리스크예요. 그렇죠? 의사결정의 리스크는 바로 사람의 리스크예요. 사람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초월적으로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다시 한번 봐주듯이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서 권한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요. 특히 말하는 CEO, CFO 또는 CTO 이런 사람들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뱉은 메시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캐파시티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 보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메시지가 옆에 무수히 많은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조직을 망가뜨릴 리스크가 가장 높다. 따라서 CEO나 CFO나 CTO나 이런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 메시지는 그 의견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토론돼서 수렴돼서 정리된 메시지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야. 정리된 메시지라면은 좋다 이거야. 정리되지 않는 독자적인 메시지라면 이것은 사고로 연결된다. 특히 금융사고의 경우에 한 사람의 슈퍼파워에 의존해서 영국의 유명한 은행이 싱가포르의 한 딜러에 의해서 금융회사가 제로로 판매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중요합니다. 슈퍼파워들이 더 위험하다. 따라서 전략적인 리스크, 이 탤런트가 있는 이 어큐먼이라는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면 재능이 출중한 뛰어난 사람이에요. 재능이 출중한 뛰어난 탤런트. 아, 우리 회사에서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사람한테 모든 것을 기대고 있어. 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살려줘. 또 주가를 많이 올려줘. 여러 가지 형태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 그렇게 칭송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워치해야 될 대상이다. 이 어큐먼. 탤런트이면서 회사의 모든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 인재다 이거죠. 그 핵심 인재가 위험한 거다 이거죠. 휴먼 리스크다 이거죠. 사람은 불안정하다. 미완성이다. 또 끊임없이 오버액션 한다. AI만 헐루시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헐루시네이션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그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AI로 바꿔야 되고, 금융이 AI로 가고 있고, 공공부문도 AI로 가고 있는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큰 흐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줘야 바로 트랜스폼 인터널 오디트. 인터널 오디트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니고 한 단계 높은 방법을 하라.
트랜스폼하는 방법으로 저는 내부 감사를 통제 평가로 바꿔라. 예방 감사로 바꿔라. 사고를 발견하는 것보다가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바꿔라. 그게 커넥티드 리스크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부감사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 같이 저하고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하던 얘기가 컬처의 시대인데 컬처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전부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고쳐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 어려운 것은 기회다. 그 기회에 뭘 택하느냐는 그 조직원들의 미션이다. 그래서 트랜스폼 인터널 오디스의 키는 바로 포스 라인을 새로 만들어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쪽 파트에서 하는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일이 또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털어놓고 얘기해야 될 4차원의 공간에 우리는 와 있다. 그러니까 트랜스페어런트 하다는 말은 한 차원 높은 방향에서 일하는 자세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의 이 대회에서 키워드를 하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아무리 하더라도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없어요. 꿈이에요, 꿈이요. 가장 최적화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목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해요? 중간 목표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의 목표가 있을 뿐이에요. 내일과 내년과 그 영원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는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전체의 핵심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트랜스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자신이 해야 된다. 셀프 컨트롤 해줘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바꿔야 된다. 자기가 바꾸면서 상대가 바뀌게끔 같이 합동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옆에 동료와 더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업무를 하지 말고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싱가포르 대회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바꿀 수 있는 것은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 더불어 바꿔야 된다. 사실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메시지이긴 한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돼 있어요. 통제 이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이고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다 이거죠. 또 그런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 순간에 어때요? 기가 빠져요. 할 수 없는 얘기를 반복하면 기가 빠져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수록 기가 살아나요. 기를 살리는 방법은 통제 이분법에서 판단과 의욕과 욕망, 혐오 이런 것은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통제할 수가 있지만은 지위나 명예나 평판이나 재산 등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 거기에 언더라인 하시고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위라든지 평판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재산 등은 내가 이 순간에 너무 몰입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목표는 주지 말아라. 던져버려라.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감각을 억제해야 돼요. 왜 제가 여기에 이 식초의 효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이 식초를 이것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 노하우라 그럴까 이런 거를 샘표관장 회장이 상장회사 협의회 회장을 할 때 연말에 저희 감사협회 그 상장회사 감사회에 감사들 모여 있는 데서 1년에 이제 연말에 자기가 샘표관장에서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식초 중에서 흑초가 있어요. 흑초. 흑초는 식초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분 더 숙성한 거예요. 그죠?
한 단계 더 숙성한 거예요. 약간 비싸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패키지로 한 박스를 사면은 시장 값의 반이에요. 반값이에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직구매를 하면은 그것이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특히 식품류 같은 거. 그것을 직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박스 단위로 직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값이 반으로 거의 떨어져요. 40%, 50% 가까이 떨어져요. 그런 것이 일반화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일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이요. 기분이에요, 사실. 기분. 그분 표현해야 한다면은 식초와 그분이 이 토마토 주스를 아침마다 드시는데 반은 식초로 반은 토마토 주스로 칵테일에서 들면은 자기가 그런 일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 광고하고 또 아침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 이후에 하시는 말씀 얘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0년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평균 수명이 낮았어요. 북구나 일본이 평균 수명이 훨씬 우리보다 높았어요. 우리가 낮았던 그 시절에 10년 정도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들어가 있는 각종 분비물에 소화를 완전 소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식초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산성의 바탕에 알칼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내분비 속에서 소화를 이걸 굉장히 촉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뻐근하면은 지금 오늘 홍초 연습하시게 되시겠지만은 홍초를 듬직하게 돌면은 여러분이 이 식사의 포만감이 부담감 있는 거를 다 부담감 없는 정도로 아주 후리하게 감각을 되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관은 자기의 감정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채택하는 순간에 오관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선비의 집 안에 식초가 떨어지질 않았다. 그리고 스카이스 대학을 보내려면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식초를 제대로 먹여라. 애가 집중력을 키우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생각이 됨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선택할 것, 오늘의 태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지나간 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에 대한 감정을 떨어뜨려라. 자, 감정이 반이 사라집니다. 그죠? 감정이 반이 사라져. 굉장히 중요한 내부 통제의 노하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한다. 회의 주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주제로 세우지 말아라.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그 사실은 윤리학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윤리라는 걸 들여다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또 그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에 도덕이란 말과 윤리란 말을 연결시켜 놓고 보면은 그건 같은 말이에요. 윤리가 따로 있고 도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베이스먼트예요. 윤리는 뭐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행동할 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하나 더 높이는 거예요. 도덕보다가 윤리가 약간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생겨서 나오는 것들은 보면 뭐예요? 비윤리적인 것이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죠. 법률에 위반되는 거라면 이게 도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도덕은 다 무너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70개 국가 중에 55위입니다. 우리 문화에 도덕이 밑바닥에 사라지고 있어요. 또 윤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최소한 내가 이것만 지키면 돼. 법률적으로 이것만 하면 돼. 법정에 안 갈 정도만 돼.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자연의 철학에 신과 자연을 같은 레벨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울타리 속에서 같이 사는 거다. 사실 우리가 사는 건 한편 생각한다면은 통제 속에서 자연의 윤리에 따라서 자연의 도덕적인 감각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것은 기쁜 감정은 능동적인 사고를 낳아요. 자, 기쁜 감정은 능동적인 행동을 유발해요. 이 슬픈 감정은 수동적인 감정을 수행해요. 어떤 회의석상에 서든지 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이미 내부 통제의 퍼실리테이터라는 자격을 여러분 갖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조직 속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 어떤 경우도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든지 슬픈 표정을 하지 말고. 자,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짧게 가볍게 말로만 표현하고 빨리 지나가라. 여기에 슬픔이 가지고 주는 기능은 인간을 수동적인 감정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저앉아요. 기쁨의 감정은 긍정의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 오늘 비가 온다. 야, 좀 날씨가 좀 꾸무리하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라 이거죠. 비가 오니까 좋다. 우리가 취해야 될 농산물 등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햇빛이 난다. 햇빛이 나는 대로 좋은 점을 강조를 하라 이거죠. 사고를 그렇게 바꿔라 이거죠. 그래서 통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긍정의 생각을 부정으로 바꾸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느냐는 마치 손바닥에 앞뒤를 자르는 것과 같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통제 불가능한 것은 의식에서 빼라 이거죠. 통제 가능한 것만 생각하라. 그러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더 긍정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실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는데 상대 거를 내 거로 만드는 게 이해예요. 자, 이해라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사항은 이해라는 말을 제대로 정말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왜? 상대가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나한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내가 더 겸손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해를 하는 순간에 우리가 더 가치가 있어진다. 아마 이 내부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언제나 절대 긍정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긍정적인 밝은 표현을 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는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어려운 일인데, 귀찮은 일인데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왔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기회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숭실대학에 가면은 조만식 기념관이 있어요. 조만식이라는 분을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한번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역사책에서나 어떤 우리 선조들 생각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고아였어요. 고아. 어릴 때에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고아였어요. 그럴 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리니까 이제 어린 일들을 시켰겠죠. 근데 그러는 중에 그 옛날에는 화장실에 이제 이 노인들이 드나들기고 이럴 때 그 화장실을 아예 요강을 오줌도 누고 이제 똥도 넣을 수 있는 그 요강을 아예 그 방에다가 두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치우고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인들이 이제 청소를 해갖고 또 그 다음에 갖다 놓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얘가 어느 날 조만식이 어릴 때, 얘가 어릴 때 보니까 그 더러운 오물을 갖다가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안을 바깥이 윤기가 나듯이 그 안도 윤기가 나게 닦고 있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깥만 닦지 안은 닦질 않은 거야. 그죠? 근데 얘는 그 안이 바깥 못지않게 빛이 나게끔 닦은 거라고. 그것을 그 당시에 조만식이를 이제 자기 하인으로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얘를 양아들로 삼은 거야. 고아니까 양아들로 삼은 거야. 양아들로 삼아서 일본에다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고아의 신분으로 이렇게 양아들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정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만든 학교가 숭실학교라고, 평양에서. 그게 오늘의 숭실대학의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미세한 거를 잘한 거예요. 미세한 거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컨트롤은 미세한 거를 컨트롤 잘해줘야 된다. 사고가 예방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더 빛나게 하는 방법은 뭔가? 가려져 있던 것을 더 높이는 관점이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여기 영혼의 관점이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해보세요. 조만식 씨의 그 행동은요, 자기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그릇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영혼의 관점에서 매일같이 청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신도 알아준다고 그랬어요. 그 신이라는 게 뭔가 하니 자연이 알아주는 거예요. 신도 알아준다 이러는 신이 자연인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은 다 있어요.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신의 후예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피노자의 설명에 의한다면은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매사에 이것이 영혼 속에 내일의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하라 이거야. 영혼 속에서. 내가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버릴 일이냐.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다음 사람에 의해서도 가치 있는 일로 비춰질 수 있는 건가. 그런 관점에서 이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은 AI는 이제 신 이상입니다. 그죠? 신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꾸로 아마 여러분이 AI를 접근해 보셨으면 믿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대잖아요. 지난번에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이미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채널링으로 같은 유사한 질문을 하면은 네가 이런 지난번에 이게 질문하지 않았느냐 하고 다시 반문해서 나온다고요. 그만큼 시대의 흐름은 이제 모든 것을 바꿔치고 있다.
모든 것을 바꿔치고 있는데 동시에 바꿔친다. 동시에. 여기에 시뮬릭이라는 것은 동시에 바꿔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바꿔치는 게 순식간에 바꿔치는데 동시에 바꿔치기 때문에 바뀌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바꿔지고 있다. 바꿔지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동화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6G의 이제 우리 지금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와 있는데 이제는 통제와 신뢰와 투명성이 아예 동일선상에 자, 통제한다 이 말은 신뢰고 신뢰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투명성의 반증이다. 자, 투명성이 높으냐 어떠냐? 내부 통제가 되고 있느냐? 통제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 통제의 레벨이다 이거죠. 신뢰가 있느냐? 그것도 통제의 레벨이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이거지. 신뢰를 높이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2050년에 서울대학의 AI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30년이 지나서 이 2030년에 인간의 수준에 이르게 되고 2050년이 되면은 슈퍼 AI가 나와서 프리윌의 시대로 갈 것이다. 이게 미국의 AI 연구소나 한국의 서울대학의 AI 연구소나 공동되게 주장하는 바예요. 2050년이 되면은 우리의 의사나 AI 의사나 같은 레벨로 된다. 그 같은 레벨로 슈퍼 휴먼 AI가 되기 시작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인데 지금은 공부하기에 참 좋은 시대예요. 그죠? 다양한 미디어도 좋고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룹 스터디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AI를 내부 통제와 내부 감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소그룹 미팅을 여러분이 또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했던 얘기는 미래는 AI와 공생하는 지능의 시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통제하기 이제는 학문의 영역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통제라는 말 자체가 학문의 영역으로 이제는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통제의 개념을 제어한다 말로 쓰고 견제한다 말로 쓰고 조절한다고도 하고 조정한다고도 하고 절제한다고도 하고 관리한다는 말, 이 모든 말들이 전부 다 통제에 관한 얘기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거죠. 접목이 되어 온다 이거죠. 그 해당되는 것을 1940년에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부문으로 로버트 위너가 통제학과 통신이론을 결합했어요. 자, 통제학과 통신이론을 결합했단 말이다. 언더라인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경영학 관련 또는 IT 관련으로 대학원 논문을 쓰거나 또는 어떤 장소에 가서 무슨 로직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 통제학에 관련되는 키워드를 한두 마디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은 강의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왜? 시대의 흐름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고 새로움은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거죠. 통제와 통신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바로 통제하는 것이고 통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과 통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당사자 간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루어진다면은 협력하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새로운 커넥티비티가 생긴다. 커넥션이 생긴다. 커넥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 자, 배우는 것은 뭐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관계 개선이 뭐냐?
바로 커넥션을 빌드업하는 것이다. 정보망을 나와 연결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통제학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여기에 미래 통제학의 방향은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대가 바로 4차 산업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굉장히 쉬운 상황에 우리는 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통제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을 쓰면은 학회에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자료 수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 컨트롤을 놓고서 보면은 적게는 컴플라이언스고 크게는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를 넘어서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는 이제 이 시대의 핵심이다. 그렇게 한번 연상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확대해 나간다면은 인터널 컨트롤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확산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인터널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인터널 컨트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전사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시고,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ERM이라는 말과 거버넌스라는 말과 인터널 컨트롤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들이다 이거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제 사이클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한번 여러분한테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데, 한번 아니 여기 뒷장. 네, 여기죠.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부터. 네, 컴퓨터. 네, 아래. 내부 통제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운영, 보고, 준법의 리스크 평가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내부 통제 자체 평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공평성, 포용성, 소속감을 높이는 조직 문화입니다. 네, 계속. 내부 통제는 최고 관리자와 모든 조직원이 공동 연대 책무의 주인의식으로 조직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공평성을 실현하는 전방위 소통입니다. 선도적 내부 통제를 추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1. 모든 조직원의 가치관 공유와 의사결정 참여로 주인의식 향상. 2. 부정 리스크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의 통합 협력 감사. 3. 내부 통제 자체 평가로 상하 좌우의 커뮤니케이션의 품질 혁신. 4.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기명 무기명 제보의 투명성 강화. 5.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집행의 리스크 준수 거버넌스 문화. 지금 소속돼 있는 회사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 것 같아요? (2번) 2번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부정 리스크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의 통합 협력 감사. 네. 사실 아직도 이게 안 돼 있는 조직도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43%가 내부 감사 조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투명성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각자 여기에 들여다보시면 이 5가지의 키워드는 이 강의의 진행과 함께 여러분한테 전달될 이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 5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이 5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예요? 1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내부 통제는 모든 조직원의 의사결정 그룹이다. 이렇게 하면서 CEO의 관심과 CEO의 그 영역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가장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접하고 있는 단계 속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특히 마지막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단계예요. 그죠? 마지막이. 이 앞에 것을 다 갖추면서 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단계별로 아직은 우리가 수준이 내부 감사나 내부 통제 수준이 아직도 우리는 중간 레벨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감사란 말과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제가 아시아 내부 감사 제외를 할 때 인도에 가서 들은 말인데 사실은 인도에 IT 회사들은 내부 감사팀이 없어요. 왜? 100명 내외의 조직에서는 감사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해요.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오디팅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투명성이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부패가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질병을 고치는 방법은, 부패를 고치는 방법이 뭐냐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공통적인 대답이 투명성이에요. 자, 커럽션과 트랜스페어런시는 반대말에 가까워요. 트랜스페어런시 하면은 커럽션이 없어지고, 커럽션이 심하다 이러면은 트랜스페어런시가 형편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낮다 이 말은 뭐겠어요? 커럽션이 많다, 그죠? 부정부패가 많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부 통제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이 키워드의 핵심은 한마디로 좀 정리를 더 해드린다면은, 자기가 바뀌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바꾸지 않고 조직을 바꿀 수 없고, 조직을 바꿔야 세계가 바뀐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스탠포드 대학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그 주변에 벤처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벤처회사들이 사람들이 와서 듣고 또 그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change lives.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미션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2026년에 우리가 내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Human in the Loop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인간이 기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계같이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AI에 들어가서 AI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하는데, 10번째쯤 가서 나오는 표현에 의한다면은, 그래도 인간 중심이라야 된다. 그래도 인간 중심이라야 된다. 기계 속에 인간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 중심이라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미국의 뭐 얘기가 몇 개가 있고 또 활용하는 얘기가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조금 띄어서 제가 지나간다면은, 이제 코소의 집권에서 28쪽이요. 코소라는 기구는 내부 통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비영리 집단인데, 특히 이 2026년 금년 2월에 인공지능 내부 통제가 나왔어요. 금년에 인공지능 내부 통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내부 통제할 건가? 아까 이창희 교수가 조금 언급하고 지나갔지만은, 인공지능의 내부 통제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금년 3월 30일에 3월 말에 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해서 제안을 했어요. 곳곳에 많은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버넌스도 통제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거버넌스 이꼴 통제라고 그랬어요. 컨트롤이 바로 거버넌스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2024년에 업무 자동화에 관한 내부 통제를 했고 2023년에 지속 가능성 보고 내부 통제를 했어요. 2013년에 10년 거기로부터 10년 전에 지금부터 16년 전에 재무 보고 내부 통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13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2013년 수준에. 그거 가져와서 내부 통제, 내부 회계 관리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 내부 통제는 아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또 로보틱 프로세스 내부 통제는 부분적으로 대기업의 중심으로는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 중심의 내부 통제는 LG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도하고 있고 이제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통제가 핫 이슈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부 통제의 새로운 키워드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관한 내부 통제가 나왔는데 이미 여러분이 뭐 기재부의 내부 통제, 뭐 어디에서 내부 통제 하는데 곳곳에서 거버넌스에 관한 이 지침들이 나와서 여러분도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들여다보면은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예요. 이사회 구조에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사례들을 표방하기 시작하고 이사회 구성을 남녀 혼성으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 또 이제 이사회의 그 의사결정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작동되는가 이 미션과 가치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는가 문화 형태로 이제 선언이 되고 있는가 거버넌스를 기업의 문화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전략 목표로 평가가 되는가 기술 데이터로 또 인정되는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 쓰는가 리더십 설계 전략이 있는가 성과 보상을 어떻게 하는가 맨 마지막에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건 12개 항목 중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가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런다면 그 12개 항목 중에 맨 밑바닥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지. 이게 평가의 대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기재부나 또는 외부 관료들이 이제 채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12가지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금년 3월 말에 발표됐어요. 지금 여러분은 내부 통제의 퍼실리테이터로서 내부 통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 자격입니다. 최고의 전문 자격을 가지는데 내가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런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자기의 것으로 한번 채택하기 위해서 이 코소 해당되는 28쪽과 또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쪽을 한번 별표를 해놓고 내가 첨단을 배워갖고 왔는데 우리 회사에 적용하자면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 우리 회사의 뭐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 지배구조라고 말하면은 너무 이사회만 생각하니까 이사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 그런 내부 통제가 새롭게 도입이 됐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할 것인가. 연구과제로 특히나 아마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70쪽 이 책이요. 붉은 표지의 70쪽에 네, 70쪽을 한번 펴셔서 네, 살짝 당겨놓고 그죠? 이쪽에 트루만 대통령의 연설문이 있어요, 그죠? 조금 저 온라인상에 계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게 조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 처음부터요. 네. 공은 여기서 멈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지혜의 시작이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안다. 내 과거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더 크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앞으로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네, 쭉 읽으세요. 나의 교육 배경, 나의 유전자, 일상생활의 다양한 여건이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런 통제하기 어려운 힘들에게 미룬다면 나는 과거의 거미줄에 사로잡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앞을 내다보겠다. 나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내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좌우된다. 나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파괴적인 방향은 거듭 보지도 않겠다. 나의 마음은 미래의 해결안을 응시하고 과거의 문제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노력하겠다. 나는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겠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늘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결단을 내리는 능력과 잘못된 결단을 내렸을 경우 그것을 시정하는 능력은 주셨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나의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단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그것을 밀어붙일 것이다. 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그 결단 사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앞으로 왜 하필이면 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면 즉각 나에게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라고 답변하겠다. 도전은 하나의 선물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역경이 찾아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 단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을 뿐 내 생각은 명료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역경은 위대함으로 가는 예비 학교이다. 나는 이 예비 과정을 입학한다. 왜 하필이면 나지? 나에게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나는 멋진 일을 해내고 말겠다.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은 여기서 멈춘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구절 어떤 구절 있어요?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구절.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네.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한다. 네, 거기 언더라인 하시죠. 각자 한 마디씩을 언더라인 하세요. 자기 걸로. 느낌이 가는 거를 자기 걸로 언더라인 하세요.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의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을 한국에 투입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안건을 올린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우리 한국의 오늘날의 우리의 번영의 정신적인 지주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분이 했는 메시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두세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들한테 이것을 이게 내부 통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구절을 인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 스스로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나오는 구절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내가 실천하는 키워드로 만들어라 이거죠. 그런 관점으로 시험 문제는 정답이 없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을 쓰면 되는 거니까 점심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에 프리하게 이제 토킹하시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